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토론과 인터뷰로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요 며칠 이 뉴스 때문에 많이들 충격받으시고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2,236명, 이들 가운데 표본조사로 1%만, 그러니까 23명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유기, 그러니까 버려진 사례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한 아이 3명 중 2명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살해했고 나머지 1명은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례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지금 조사한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김진 변호사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불과 1%만, 이른바 샘플이라고 하죠. 이제 표본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벌써 숨진 아이들도 나오고 지금 유기된 아이들도 나오고 지금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누가 하게 될 걸로 보입니까? 뭐 경찰이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발표를 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좀 이전의 경험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복지부에서 아마 파악한 아동들의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리스트를 지자체로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 지자체로 보내면 지자체에는 또 이제 아동이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요. 그 공무원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렇죠. 2,200여 명을 조사해야 되니까 네. 일일이. 그런데 물론 그런 비극적 사례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23명만 조사했는데도 이런 상황이어서 물론 고위험군을 조사했다고 하죠. 지금 이번에. 그렇다고는 하죠. 예, 뭐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거를 추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아무튼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2,236명을 이제 확인해서 그 가운데 이제 1% 조사를 한 건데 아이들이 이번에 어떻게 2,236명이 확인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언론 보도가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면 국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고 그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200여 명이 이제 확인이 됐는가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복지부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지금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를 살펴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 또는 모,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시신생아 번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출생신고가 된 아동과 이제 비교 대조를 해서 드러난 이 아동이 2,000여 명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런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조 작업을 한 적이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도 그 왕왕 언론 보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점이 보도된 기억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사례가 드러나서 언론 보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발생을 해야 뭐 학대당했다는 아동이 발생을 하고 여기 사망했다는 사실 또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만 그때 왜 이 아동은 학대를 당했는데 당국에서 알아채지 못했을까를 파악을 하다가 그렇게 돌이켜보면 출생신고부터 되지 않아서 파악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사례는 그랬다. 네네. 그럼 이번에 감사원이 그 임시 신생아 번호를 소재로 이렇게 확인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를 좀 많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임시신생아 번호를 활용을 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잘 체크를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 통보제 지금 네.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인 대안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출생 통보제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추진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출생 통보제를.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네. 병원에서 곧바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게 요지인 거죠. 네, 이 출생 맞아요. 통보제가 이제 어떤 건지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서 출생신고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에서 아동이 태어났을 때는 부 또는 모가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이제 부 또는 모가 하지 못해서 이 아동의 복리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동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야 여기 아동이 있구나 하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동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출생통보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거의 99.5%, 99.7% 이상의 아동이 병원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만이라도 이 출생 사실이 의료기관에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연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 출생 통보가 되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 그 제작진이 아까 그 출생통보제를 설명했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걸로 좀 설명을 좀 잠시만 한 번 더 좀 해주신다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7일 이내에 네.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송부를 하고 네. 거기서 또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지자체 시읍면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나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보를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럼 시읍면에서는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모는 가서 내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다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제 출생 등록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통보된 자료와 출생 등록된 자료를 이제 지자체에서 맞춰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춰보고 그럼 부모가 제때에 출생 신고를 했구나 이걸 이제 확인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혹시 제때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있다면 부모에게 최고를 해서 출생 신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직권으로 하게 되고 또 뭐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건 별도로 또 진행되는 것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런 출생 통보제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입법 과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선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전통적으로 이 호적이라는 제도를 차용을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표에 따르면 한국, 일본은 의료기관에 X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출생 통보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근데 독일하고 영국은 저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중일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어떤 호적제도 어떤 역사나 문화와 연관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지금 한국에서도 출생 등록에 대한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가족관계등록법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출생 등록을 하는데 그냥 출생 등록법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호적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국가이고 그리고 이 출생 등록이 가족관계 등록의 일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어야 출생 등록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말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따라서 호적이 있는 호적 제도를 운영했던 국가들에서 좀 미흡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그 출생 통보제를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대 입장은 물론 제가 의료계를 통해서 직접 들어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좀 대신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평소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과도하게 행정적인 부담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런 민간 병원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저희 제작진이 요약을 한 것 같은데 네. 저 가운데 이제 좀 제 눈에 띄는 것은 병원 바깥의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의료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원치 않거나 혹은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나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네. 무언가 부담스러워해가지고 병원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출산할 수도 있다. 네. 저런 것 같은데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출생통보제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느냐 하면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뭐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났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살펴보고서라도 왜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지,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왜 그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산모가 원하면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 출산제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속한 단체에서는 이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제가 전해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네트워크가 이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아동단체나 아니면 미혼모 지원단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법률지원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 네트워크에 의하면 저희 네트워크 아동 권리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도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가능한 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보호 출산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바로 입양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익힐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난 아동을 사실 우리가 아동의 이런 문제, 유기 문제를 좀 해결책을 살피려면 굉장히 복잡한 이 아동 보호 체계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그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처럼 이 아동 보호 출산제를 택해서 죽지만 않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네. 만약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출생 통보제를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면 네. 병원에서 출생 신고가 바로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나중에 부모가 하긴 해야 됩니다만 통보가 아까 되죠. 우리가 네네. 표에서 봤듯이 출생 신고가 사실상 병원에서 이제 바로 되는 건데 그것이 산모가 많든 적든 거기에 뭔가 부담을 느끼고 내가 좀 출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산모들도 있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보호 출산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네.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모가 어떻게 보면 왜 아동이 태어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동을 입양을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좀 문제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미혼모분들을 좀 만나고 하다 보면 미혼모가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이미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분들조차도 태어났을 때는 너무 막막해서 이 아이를 뭐 입양을 보낸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한국에서 잘 기를 수 있도록 잘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 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아동을 본인이 그 모가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는 지금 그런 논의는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근본적인 지원책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 아동 보호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 위기 임산부들이 이렇게 아동을 유기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익명으로 아동을 출산하고 있는 보호 출산제인 것처럼 그런 보호 출산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제가 좀 질문 드려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이 보호 출산제도 같이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지원책들을 같이 고민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네. 이 보호출산제도 도입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출산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입이 되고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지원책과 이런 모든 제도가 다 마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입양을 선택하는 부모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서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도입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먼저 도입하게 되면 마치 이게 해결책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예.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 면피. 방안이나 네 맞습니다. 그런 정말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출생통보제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뭐 조금 쟁점이 좀 없다 치면 이 보호출산제 부분은 지금 쟁점이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논의가 진행될지 저희도 한번 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진 변호사였습니다.